나라를 빼앗겼던 암흑의 시대. 하지만 희망의 빛이 되어 어둠과 싸운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마침내 우리는 찬란한 빛과 함께 조국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일찍이 한반도를 덮친 거대한 어둠을 몰아냈던 위대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이셨죠. 그리고 저는 오늘날 현대에 나타나 이순신 장군님처럼 활약했던 어느 자동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고노 방구미와 고란노 스폰사노 제트데 오코레시마스. 차부심 오늘의 이야기. 정신줄 놓은 임금님에게 억울하게 까였지만 자신을 버린 임금과 나라를 지켰던 바로 그 남자, 일본의 침략 야망을 개박살낸 바로 그 사나이, 이순신 장군님처럼 살다간 바로 그 자동차 산타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과감한 거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엔카TV 차돌박이 인사박스입니다.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 얘기 차부심 광복절 스페셜 에디션, 이순신 장군님처럼 살다간 조선 소신 SUV 산타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산타페에 감히 이순신 장군님을 갖다 붙여? 이 차돌박이 현대에서 돈 받아 처먹었냐? 이렇게 욕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이순신 장군님의 일생을 짧게 요약해보면요, 조선 왕조 역사상 전례 없는 폭풍 출세를 했지만 갑자기 왕한테 찍혀서 처형당할 뻔하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백의종군하시다가 후임이 워낙 거하게 삽질을 하는 바람에 왕의 파가를 받고 전장으로 돌아가 조선을 침략한 외놈들의 야망을 싹 다 그냥 고래바로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400년의 역사를 사이에 두고 현대의 산타페 또한 상당히 비슷한 닮은 꼴 인생, 아니 닮은 꼴 차생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첫 데뷔 때부터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89년, 당시 조선의 임금 선조는 원숭이 한 마리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원숭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뒤로 왜구가 전라도의 섬을 습격하는 등 본격적인 조선 침략의 위협이 가시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고민이 많던 선조 앞에 지금으로 따지면 국가서열 넘버3였던 형조 판서 류성룡이 찾아와 웬 15년차 하급 무관을 인재랍시고 추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조는 안 그래도 신경 쓰이던 전라도 지역으로 이 무관을 보내서 지방 수령 중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종육품 현감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데요. 막상 꽂아나 보니까 야, 이 친구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뭔지 보여주면서 일 처리를 기깔나게 하지 뭡니까? 그 무관의 이름이 혹시 그래, 이순신이었던 거야. 이순신으로 왜구놈들을 막으면 되겠구나. 선조 임금님께서는 연쇄상진마로 각성해 종육품으로 발령됐던 이순신을 불과 14개월 만에 7계급 특진시키는 조선 역사상 전례 없는 폭풍 승진을 단행합니다. 전하, 이건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옵니다. 이렇게 다른 신하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건 좀 그렇지? 이렇게 한 발 빼는 척 하더니 그럼 4계급만 특진시킬게. 근데 2계급만 더 시킬게. 근데 딱 1계급만 더 시키자. 이렇게 3단 고음 승진이라는 꼼수까지 쓰면서 이순신 장군님을 파격 승진시킵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조선시대의 근기를 박살낸 사나이가 된 이순신 장군님은 머지않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 재능을 폭발시키면서 대량의 왜군들을 고래밥으로 만들어 조선을 하드캐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400년 뒤 대혼돈의 세기말 1999년, 본의 아니게 자동차 업계의 근기를 박살내버린 또 한 명의 풍운화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또 하나의 주인공, 산타페였죠.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이 1999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 공개됐던 현대의 HCD4 컨셉트카, 그리고 이게 1년 뒤 정식 출시된 1세대 산타페의 모습인데요. 두 차를 비교하면 어째 큰 차이가 없죠. 그렇습니다. 1세대 산타페는 현대 자동차 최초로 컨셉트카의 디자인을 그대로 양산한 자동차였는데요. 이건 단순히 현대 역사상 최초뿐만이 아니라 90년대 자동차 업계의 근기를 완전히 박살낸 대사건이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만 해도 컨셉트카를 드림카라고들 많이 불렀어요. 말 그대로 꿈의 자동차였다 이거야. 그러니까 양산 가능성보다는 미래에 적용할 첨단 기술이나 디자인 센스를 뽐내고 리액션 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렇게 못 만들지만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만들어 보일 수도 있어, 그런 의미로 만들던 게 90년대의 컨셉트카였다 이거예요. 그나마 볼보가 1992년쯤에 모토쇼에 끌고 나왔던 컨셉트카 디자인을 6년쯤 지나고 나서야 S80에 반영했던 거, 이게 그나마 컨셉트카 디자인을 빠르게 반영했던 케이스예요. 오히려
오히려 컨셉트카를 곧바로 양산한다는 건 자동차 업계의 암묵적인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산타페 1세대는 이 금기를 박살내버렸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이쁘면 장땡이었습니다. 90년대 초 기아가 만든 최초의 도시명 SUV 스포티지가 느슨해진 찝차기에 충격을 줬음에도 대부분의 SUV는 여전히 대부분이 직선 위주의 실루엣에 과거 오프로드의 이미지를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소비자 취향을 정확히 반영한 디자인이었냐? SUV라면 응당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컸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10살짜리 애송이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는 달랐습니다. 산타페 컨셉트카를 만들기 몇 년 전 현대 캘리포니아 디자인 센터는 워낙에 열악한 예산과 인원 탓에 디자이너들이 직접 용접까지 해가면서 고래의 몸매에서 영감을 얻은 바이오테크 디자인의 스포츠카 HCD1을 92년 모터쇼에 출품했었는데요. 바로 올해의 컨셉트카로 선정이 되고 현대 자동차 창립 이래 역사상 최초로 외국 자동차 매거진에 현대차가 표지를 딱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호평을 받았었어요. 캘리포니아 디자인팀은 이 미국인들의 취향을 잊지 않고 이걸 SUV에 적용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이 갑바와 애플립처럼 빠방하게 튀어나온 전면과 후면의 휀더, 섹시함을 뿜뿜하는 치골처럼 앞뒷문 깊숙이 은밀하게 파이는 곡선, 이게 바로 사람의 근육에 착안해서 만든 새로운 바이오테크 디자인, 일명 머슬 스타일 디자인이었죠. 모터쇼에서 이 차를 본 북미 딜러와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제발 이 디자인 건들지 말고 그대로 양산해! 이렇게 억지에 가까운 요구를 해대기 시작했고, 이 요구가 현대 상품 전략본부에까지 반영되는 사상 초유의 해프닝이 터졌던 거예요. 근데 이거 어쩌면 좋죠? 그 앞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산타페는 순식간에 조선과 현대자동차의 비밀병기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라면 이순신 장군님이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수비용 비밀병기였다면 산타페는 외국 시장을 공격하고 메이드 인 코리안 자동차의 깃발을 걸기에 준비한 공격용 비밀병기였죠. 하지만 이 두 비밀병기는 난데없이 팀킬의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1597년 선조는 갑자기 이순신 장군님을 파직시켜 지휘권을 빼앗고 한양으로 압송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이순신을 처형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죠. 이게 무슨 어이 빠지는 일인가 싶은데 이 일이 산타페에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임금님 정몽구 회장이 아주 그냥 노발대발하면서 산타페 양산을 반대했던 거예요. 선조와 정몽구 회장, 이 두 임금님들은 왜 스스로 에이스를 팀킬하는 멍청한 짓들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두 사람 모두 밀어주고 싶은 최애캐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최애캐 이름이 원균 그리고 테라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선조와 정몽구 회장 옆에 제정신 박힌 사람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처형시키려고 들었다가 일부 충신들의 목숨을 건 충원 동초 다시 없어서 마지못해 이순신을 살려는 드렸습니다. 정몽구 회장 역시 선조와 비슷한 통촉하시옵소서 라이브를 직관하게 돼요. 바로 북미 쪽 딜러들이 집요하게 계획대로 산타페를 출시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게 북미 쪽 딜러들은 주종 관계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 더 가까워요. 단적으로 2006년에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조사를 받으니까 북미 딜러 연합회에서 브랜드 이미지 조져서 판매량 떨어지지는 이렇게 알아서 처신 잘 하세요. 이렇게 현대에 할 말을 한다. 그게 바로 북미의 딜러들이다 이거죠. 왜냐면 미국서 차를 팔고 싶으면 이 딜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막강한 발언권을 자랑하는 미국 딜러들이 지속적으로 산타페의 컨셉트카 디자인 그대로 양산을 요구하면서 정몽구 회장은 정식 양산을 허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했을 바로 이 결정은 현대를 구하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2000년 6월 울산 공장에서 아주 약간의 디자인 수정을 거친 후 출시된 산타페는 당시 시작가가 1770만원에서 최고 트림은 그랜저 XG와도 비슷한 가격대로 상당히 비싼 가격대였어요. 하지만 4년 연속 SUV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급기야 국내 전차종 판매 1위까지 달성하는 그야말로 밀레니얼 쇼크급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그 이유야 당연히 산타페 이전까지 투박한 디자인의 SUV나 미니밴 차량만 봐왔던 국내 소비자들에게 두 차종의 디자인 감각과 실용성이 혼합된 퓨전카 산타페의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바로 그 해에 올해 나온 차 중에 제일 잘 뽑힌 디자인을 인증하는 굿 디자인 어워드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이게 진짜 대단했던 게, 왜냐면 1세대 산타페는 3열 시트 배치가 이따위로 생겨 먹었었어요. 뒤를 보고 달려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게 현대의 신형 디젤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딜러들이 계속 언제 출시하냐고 쪼아대니까 7인승 이상 차량에 쓸 수 있는 LPG 엔진이라도 써서 출시 일정을 좀 당기려고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3열 디자인을 선택한 건데, 이 어이가 없는 3열 좌석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 퓨전 디자인의 임팩트가 그만큼 대단했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 산타페가 생긴 것만 퓨전이 아니라 한꺼풀 바꿔보면 승차감 또한 당시 국산 SUV를 압살했습니다. 왜냐? 프레임 온 바디 형태의 SUV가 상식이던 시절에 산타페는 과감하게 국내 최초 모노코크 프레임을 적용해서 부드러운 승차감의 SUV로 호평받았죠.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갔냐?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된 북미에서는 6기통 가솔린 엔진을 단 산타페가 출시돼 첫 3달 동안 13,000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정몽구 회장의 탈룰라가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뒤로 디젤 파워트레인까지 추가한 1세대 산타페는 국내에서만 32만 7,352대, 전 세계적으로 111만 1,106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현대의 새로운 에이스이자 효자 차량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흥행 이면에 한 가지 부끄러운 흑역사가 숨어 있었죠. 그 불편한 진실 영상 마무리 때쯤에 모아서 싹 인수분해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아무튼 이렇게 산타페는 높으신 분으로부터의 숙청의 위기를 피해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적군보다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과 산타페의 너무나 서글픈 또 한 가지의 공통점, 임금님 최애캐들의 성능이 처참했다는 겁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사양시켜야 된다고 길길이 날뛰던 시기, 선조 피셜 조선 최고 용장, 그게 바로 원균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에 쫓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군 지휘권을 얻은 원균은 칠전량 해전에서 엄청난 졸전으로 160척에 달하던 조선 수군의 전력을 사실상 괴멸시켜버렸습니다. 이 일을 선조실록에 기록한 사관은 원균을 책형, 그러니까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코멘트를 적어놓을 정도로 사상 초유의 대참사였죠. 산타페 양산을 취소시키려고 했던 정몽구 회장 역시 정몽구 피셜 현대의 차세대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준대형 프레임보디 SUV 테라칸이었죠. 하지만 2001년 출시 초기부터 디자인과 출력 모두 쌍용 레스턴보다 못하다는 혹평을 받았고, 대형 SUV를 고민하던 소비자들이 오히려 쌍용 렉스턴을 선택하는 대참사가 나면서 아군은 망하고 적군만 신나는 그야말로 원균 칠전량 해전스러운 참사를 현대에 안겨줬습니다. 결국 테라칸은 망한 자동차만 할 수 있다는 풀체인지 0번의 씁쓸한 기록을 남기고 칠전량 해전에서 실종된 원균처럼 역사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이 기록적 삽질의 최고 책임자 두 임금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 굴욕의 탈룰라 타임이었습니다. 칠전량 해전에서 대패를 당한 뒤 초라해진 전력으로 나라를 지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명, 이순신뿐이었습니다. 결국 선조는 죽이려고 들 땐 언제고, 이순신 장군님을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시키기 위해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을 보면 왕인 선조가 신하인 이순신에게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사과하는 참회의 내용이었고, 당시 유교적 군신관계를 고려하면 이 정도로 왕이 신하에게 사과하는 표현은 이 뒤로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400년 뒤 현대의 임금님 정몽구 회장의 경우는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나았습니다. 자기가 밀어줬던 테라칸이 폭망했지만 마지못해 살려는 드렸던 1세대 산타페가 그 삽질을 땜빵하고도 남는 하드캐리를 해줬거든요. 이게 정 회장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좀 머쓱했는지 2세대 산타페를 개발하면서는 산타페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엄청난 지원 사격을 해줬습니다. 정확히는 옆에 붙었던 거이긴 하지만요. 바로 2세대 산타페의 신차 출시회 때 회장님이 몸소 MC를 보면서 산타페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한 거예요.
참, 거 죽이려 들뜬 언제고. 아무튼 이렇게 정몽구 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현대의 히든카드가 된 2세대 산타페는 LF 소나타 플랫폼을 기반으로 1세대의 디젤 엔진을 개량하고 배기량을 키운 2.2 디젤 엔진을 탑재해 153마력의 출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이 출력이 초라해 보여도 당시 산타페 오너 모임인 CM러브 카페에서는 투스칸이 2.0 수동보다 빠르다, 이런 실체험 후기 혹은 피셜이 나올 정도로 실제 오너들의 출력 만족도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었어요. 무게중심이 높고 서스펜션 회복력이 낮았던 점, 급가속 시 핸들이 쏠리는 토크 스티어 현상이 유독 심했던 점, 핸들을 끝에서 끝까지 3.2바퀴를 돌려야 돼가지고 좀 약간 트럭의 운전 감성에 가까웠던 점 등등등 여러 호불호가 갈릴만한 요인이 등장했지만 신형 플랫폼을 쓰면서 덩치를 대폭 키우고 나온 덕분에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얻었고 2009년 5월 산타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SUV 차종으로 누적 판매 50만 대를 기록하며 기분 좋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거대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말이죠. 토요타. 1597년 10월 일본은 300척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함대를 동원해 다시 한번 조선 침공에 나섰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선 수군을 경멸한다면 완벽하게 보급로를 확보해 조선을 확실하게 집어삼킬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순신을 상대하기 위해 수전에 능하기로 이름난 구루시마를 선봉삼아 명량 앞바다로 침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 뒤 2009년 10월에 일본 역시 한반도 정복의 야망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한국 진출을 공식 선언했던 것이죠. 이 전까지 도요타는 2001년 렉서스 브랜드를 국내에 출시해 나름대로의 인기를 끌면서 강남 소나타라는 귀티나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트 선발대 렉서스로 나름대로 한국 시장을 분석한 도요타는 대중 브랜드인 도요타를 런칭해 본격적으로 한국 내의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거죠. 그 선봉장에 대한 3대장이 바로 도요타 캠리, 프리우스, 그리고 라브4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라브4는 산타페 일부 상위 트림보다 더 저렴한 시작가로 출시하면서 SUV 붐을 탄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토요타의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구루시마 라브4 한반도를 노리던 두 열도의 패권 세력은 모두 그럴싸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셈이죠. 처맞기 전까진 말입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12척 플러스 1척 토탈 13척의 판옥선으로 폭 300여 미터의 올돌목을 틀어 막아 한국형 지형지물의 이점을 살린 신들린 지휘로 300여 척이 넘는 왜군함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게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그리고 400년 뒤 도요타의 운명도 거의 비슷했어요. 도요타 라브4 국내 출시 직전에 산타페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유는 허탈할 만큼 간단했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경유 가격에 따라 SUV 판매량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일 정도로 SUV는 디젤 엔진을 쓰는 게 국룰이었어요. 현대는 2세대 페이스리프트 산타페에 풀 체인지 때나 할 법한 엔진 체인지까지 같이 해버린 거예요. 신형 디젤 엔진을 탑재해 국내 소비자 취향을 저격하는 한국 소비자형에 최적화된 전술을 맞춤 준비해서 참전했지만 도요타의 라브4는 한국 대중시장을 노리겠다고 도전하면서도 가솔린 단일 파워트레인 SUV로 승부를 거는 어리석은 도박수를 던졌던 거예요. 여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토요타가 북미에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터지면서 점유율 폭망을 막기 위해 라브4를 포함한 국내 판매 차종을 파격 세일하는 눈물의 똥쇼까지 해야 했습니다. 산타페가 위풍당당하게 일본 SUV의 침공을 막아낸 조선 수호신이 되었던 순간이었죠. 제가 딱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야 아주 그냥 분위기 훈훈하게 마무리되겠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제부터는 인수분해 시간입니다.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산타페와 이순신 장군님의 결정적인 차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공통점이자 동시에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죠. 행동 자체는 동일했지만 그 이유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건 바로 진실을 숨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싸움이 급하다. 부디 내 죽음을 말하지 말라.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의 죽음이라는 진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적군이 이 사실을 알 경우 반격에 나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자신과 함께 싸운 동료인 조선 수군, 더 나아가 조선의 백성들의 안전을 걱정한 숭고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가 초입부에 말씀드렸던 산타페의 부끄러운 흑역사,
그건 바로 1세대 산타페의 디젤 엔진 결함 이슈였습니다. 1세대 산타페, 2세대 산타페 초기형에 사용된 D4EA 디젤 엔진의 경우 도시사의 CP1 고압 펌프 결함 문제로 플랜지 볼트가 풀려 연료 누유가 생길 수도 있는 결함이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키를 뽑아도 엔진이 고 RPM으로 오작동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 결함을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대응했습니다. 이 당시 법령 기준으로 리콜은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결함을 통보해야 했지만 무상 수리는 아니에요. 즉 차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결함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현대는 왜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로 조치했냐는 언론의 취재에 대해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조치했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문제의 엔진을 장착한 산타페 차량이 급가속하며 충돌해 일가족 4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유가족 1회로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지만 이 실험 견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심까지 패한 유가족은 현재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과연 저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이 엔진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인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미지수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엔진 RPM이 폭주할 수도 있는 결함에 대해 현대가 안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로 무상 수리로 대응했다는 거죠. 산타페 3세대 때에서도 안타까운 총국이 반복됐습니다. 산타페 3세대는 출시 초부터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지만 이듬해 장마철부터 비가 샌다는 항의가 쏟아지며 수타페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2013년 7월 언론 보도 이후 현대는 조사에 착수해 무상 수리 조치에 돌입했죠. 자, 근데 이건 사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런 누수 문제의 경우엔 국내뿐만이 아닌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리콜이 아니라 무상 수리 조치 품목이기는 해요. 문제는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조사 결과 이미 현대는 7월 언론에 보도되기 한 달 전인 6월부터 해당 누수 사태와 누수의 원인까지 분석해 국토부에 보고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현대는 소비자들에게 이 사실은 알리지 않았죠. 거기다 왜 우리가 요새 하는 말로 요새 그 취재가 시작되자 뭐 요런 초필살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대는 취재가 시작되자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며 끝까지 발뺌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미 한 달 전에 조사 분석해가지고 국토부 보고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님과 산타페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나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는 자신을 믿고 함께해준 조선 수군의 동료들, 더 나아가 조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타페가 보여준 나의 결함을 알리지 말라식의 추태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고객들을 배신하는 행위와 마찬가지였죠. 전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3세대 산타페가 상품성 자체가 참 나쁘지 않았었단 말이죠. 현대가 블루링크를 통한 원격 조정도 처음 2차로 했고 디자인 자체도 나름 지금까지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고 호평을 받는 차예요. 특히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가서는 충돌 테스트에 대응하는 구조 개선을 하면서 충돌 안전도도 대폭 높였고 에어백 폭발 강도를 낮추거나 흡참자를 대거 보완하는 등 디테일한 영역까지 잘 조정해서 상품성을 엄청 강화시켰고 그 덕분에 3세대 산타페는 역대 산타페 중에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래봐야 뭐합니까?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소비자들 머릿속에는 3세대 산타페? 그 물새는 차? 수타페? 이것밖에 소비자들의 기억엔 남아있지가 않아요. 처신을 조금만 잘했으면 얼마나... 아무튼 산타페가 그러니까 현대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긴 해요. 조금 뭐 이게 나아졌다고 하기 좀 미묘하긴 한데 얼마 전에 산타페에서 확인된 결함에 대해 국내에서도 북미와 동일하게 리콜에 들어간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맞는 거죠. 뭐 물론 당연히 리콜할 일이 없게 깔나게 차를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리콜을 해야 할 결함, 리콜을 해야 할 건이 있다면 소비자 눈치 게임 밀당하지 말고 소비자 안전을 좀 이렇게 우선시해서 챙기란 말입니다. 자, 이순신 장군님께서 방항포 해전에서 왜군을 상대로 승리하신 뒤 난중일기에 남기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승리하였다여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하도록 하라. 산타페는 처음 컨셉트카로 나와 그 디자인 그대로 출시될 그 당시 적어도 디자인 영역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 소비자 친화적인 차였습니다. 뭐 업계 트렌드, 업계 관행, 회장님 취향 이런 것 따위 이런 걸 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소비자 취향의 디자인을 추구한 극도의 소비자 중심주의적 차였습니다. 산타페가 이순신 장군님만큼은 못해도 그래도 이순신 장군님의 삶을 상당히 닮은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였던 만큼 이 이순신 장군님의 정신 또한 산타페가 본받기를 바라게 됩니다. 대한민국 아빠차의 대명사 산타페가 훗날 자라날 아이들에게 추억의 명차로 기억되기를 바라니까요.
자,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에게 차부심 16번째 이야기. 이순신 장군님과 참 비슷한 점이 많았던 산타페의 드라마틱한 차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렸는데요. 자, 모쪼록 즐거우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맞다, 그 가시기 전에 잠깐만 제가 공지 하나만 할게요. 공지. 자, 중고차 플랫폼 1위 엔카닷컴의 명물 약 한 사발 드링킹한 노빠꾸 와장창 리뷰 엔카 한줄평 아카 2차 어때가 다시 본격적인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엔카닷컴 이용자분들께서 리뷰 신청, 한줄평 신청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만큼 정성스레 준비하느라 다시 인사드리기까지 시간이 걸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만큼 빡시게 준비해서 엔카 한줄평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감을 달고나는 신차부터 많이 궁금해하셨던 중고차까지 굵고 짧게 한줄평부터 시작하는 전문가 리뷰가 계속 추가될 예정이니 리뷰가 궁금하신 차가 있다면 꼭 신차가 아니더라도 엔카 홈페이지에 있는 매물에 조르기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뭐 아무튼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다시 뼛속까지 씹어먹는 자동차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담긴 자동차 이야기 차부심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엔카TV 차돌박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